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천일의 전쟁 6.25. 하지만 남침 야욕에 쉼표는 없었다. 휴전 후 곧바로 시작된 북한의 군사력 증강. 1958년 자강도 전천의 65호 공장 설립. 소화기를 자체 생산하며 방위 산업의 기초를 다져온 북한. (60년대에는) 이미 소련과 중국의 병기를 모방해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북한에 맞선 우리의 상황은 어땠을까? 1960년대 각종 병기 공장을 운영하던 북한과 달리 우리에겐 방위 산업이 없었다. 당시 제대로 가동 중인 병기 공장은 전무했고, 갖고 있는 기술이라 해봐야 공업용 화약을 제조하고 간의 수공업 수준의 기계 공작뿐. 북한이 전차와 견인포를 생산하던 시절 우리는 철모를 만들 기술조차 없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시작하고 우방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던 무기도 유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정전 직후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압도적인 전력으로 위협해오는 북한. 여전히 스스로 무장할 힘은 없이 우방의 도움마저 줄어드는 고립무원의 상황. 과연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미경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에 도전을 했을까? 대개 그 질문의 답은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태동기를 살피며 그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하셨던 구상해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황해웅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 최우석 회장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지난 시간에는 1960년 말에 국내에 불어닥친 안보 위기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가 탄생했던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무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자주국방의 의지. 하지만 변변한 기계산업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되긴 했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우리 황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처음에 국방부 직제에 들어가는 기구로다가 발족이 됐습니다. 이것이 1970년 8월 6일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소 운영과 대우 문제를 고려를 해서 그해 말 국방과학연구소법이 국회를 통과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연구소는 별도 법인체로다가 재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연구소는 병기 장비들에 대한 연구, 개발 또는 시험 평가 등 이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을 완수하는 데 기여한다. 그것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기본적인 목적으로다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내용 말씀하셨던 부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런 ADD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이제 시제품 그 제작을 지시를 하셨는데요, 구 박사님.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명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예비군 그 200만 명을 무장할 그런 기본 병기를 갖다가 연구개발 시제 그래서 양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그 명칭은 기본 병기 긴급 시제였습니다. 그걸 연구소에서 그 명령 하달을 받고 이게 40일간에 이걸 갖다가 완수하는 것이 정말 아마 세계의 그 병기 개발 역사상 그런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번개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 명칭을 붙이고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기본 병기 긴급 시제인데 이건 예비군 무장을 위해서 했습니다. 예, 뭐 예비군 무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얼뜻 우리가 듣는 시청자의 이해 속에서는 40일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더해지는데요. 1971년 11월이면요. 지금 생각해보면 ADD가 창립되고 나서 채 1년도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시제품을 만들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요. 최 회장님, 네. 대통령도 그런 상황을 잘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좀 배경이 있습니까? 그 71년 11월 11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하고 ADD 소장을 불러가지고 국산 병기 시제품을 연내에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걸 명칭 번개 사업이라고 한 거 이제 국가연에서 이렇게 이제 붙이기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명령을 하실 때 5가지 방침을 지시를 하시거든요. 그 5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비군 100만 명 무장 말씀하셨는데 예비군 20개 사단을 경장비화하는데 필요한 기본 화기와 장비를 생산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쟁 초기를 대비한 기뇨 비축 탄약을 생산한다. 세 번째는 자주 국방력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고성능 병기, 장비, 물자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 개발을 한다. 그다음 네 번째는 북한보다 성능이 우수한 병기를 생산하되 1단계로 미제의 최신형 그 장비를 모방해서 생산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병기 개발은 부대별로 무기 체계를 먼저 확장한 후에 방위산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중점적으로 수행을 한다. 이와 같이 5가지 지시사항을 포함해서 명령을 하달하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배경 5가지 이제 뭐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만큼 또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시제품을 만들라는 병기가 지금 보면 칼빈 소총부터 시작해서 60mm 박격포에 이르기까지 종목도 다양하고 수량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병기 중에 그 당시 우리나라가 갖고 있던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지금 그 기록이 좀 되어 있거든요. 황 박사님, 그 당시 우리 어떤 기술 상황, 정도, 수준 어땠습니까? 조병창도 있었고 조병창에서 여러 가지 병기를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없고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씩 중진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병기를 만드는 데는 역부족인 그런 기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시 이제 발부가 있습니다. 그 물을 여닫고 하는 발부가 있는데 수도 발부 같이 큰 거 있습니다. 그 발부가 얼마큼 커야 되냐 하면은 압력이 20기압, 그다음에 온도는 190도, 섭씨 190도 물을 여닫고 하는 그런 발부입니다. 이 고온수 발부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당시에 6개 발부 공장이 서울에서부터 마산까지 펼쳐져 있었는데 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다 또 의논해보고 시설도 들어보고 이만큼 했는데 안 되겠냐 저렇게 했더니 안 되겠냐 했지만은 결국은 다 손들었습니다. 마지막에 부산에서 우연하게 소개를 받아서 간 데가 부산 포금이라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그러면 비슷한 걸 그 전에 조금 낮은 거지만 해보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1년에 100만 톤 정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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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00만 톤
자, 그러한 상태가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의 그 기계공업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고온수 발부 뭐 20기압에 뭐 190도씨의 물이라고 그러지만은 예를 들어서 소총은 그 순간 온도가 1900도쯤 올라가고요. 압력이 120기압이 걸립니다. 그런 거를 그 총열이 견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고온수에 쓰이는 발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뭐 소총을 만들겠다.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막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품 나는 일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수준이, 공업 수준이 그랬습니다. 당시에 대학교 교수들께서도 기관총을 제작을 하려면 아마 우리나라 한 10년 후나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총을 만들겠다 뭐 한 것이 정말 허황되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통상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야 총열이 조금 뭐 많이 달아진 것도 쓰는데 좀 뭐 치수가 좀 낮으면 어떠냐? 뭐 예를 들어서 와이셔츠 같은 거 봐라. 와이셔츠 구멍이 좀 크면은 뭐 헐겁고 좀 작으면 바삭하게 들어가면 입으면 되는데 뭐 그게 뭐 별 문제 있냐? 그러는데 와이셔츠와 같은 경공업 제품은 됩니다. 근데 뭐 소총과 같은 중화학공업 제품은 그렇게 하면 조립이 안 됩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소총을 사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소총을 만든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정밀도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 당시 70년대의 공업 수준은 그저 고온수 발부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10배 내지 100배의 정밀도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됐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 뭐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구 박사님, 네. 그 당시에는 기술도 없고요. 날짜도 촉박하고요. 결국 이제 이 명령을 받아들인 ADD의 이제 이 상황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연구소가 70년에 이제 창설되고서 국방부하고 상공부의 협조를 받아서 연구소가 우리나라 앞으로 무기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어떻고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며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에 있는지를 좀 서베이하라고 그래가지고 국방연구소 연구진이 국내에 이 공업 수준을 갖다가 전부 답사를 해서 참 알아보기 위해서 각 업체를 답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낸 게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때는 이런 기계공업이 민간 민수보다는 군 공창이라든가 아까 뭐 병기창도 얘기하고 기창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 방문을 해서 그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계공업 수준 이제 기계공업이 기본 병기의 기본입니다. 그럼 소재는 그건 뭐 2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기계공업 수준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기계공업을 위주로 봤어요. 봤더니 참 불행하게도 기계공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막 간해공업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하면 직조기 만들고 오토바이 갖다가 일본에서 갖다 조립하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금형 같은 거 정밀도가 요구하는데 금형을 어디서 썼냐면은 그때 금성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그때 라디오 만드는데 금성 라디오 100분지 1mm 금형도 일본에서 해왔어요.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우리나라에 국가 표준이 없었어요. 지금은 표준 연구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에서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데 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도량형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 10분지 1mm를 갖다 가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지를 않는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도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첫째 소재가 없었고, 가령 총열 같으면 이런 특수강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그걸 보로칭 머신인데 구멍 뚫는 기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갖다 저희가 이제 지시를 받은 겁니다.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때는 참
정말 난감하고 망연자실이지요. 정말 청천벽력이고. 그래가지고 주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개사업 1차 번개사업 2차 3차까지 갔는데 1차는 그 7개 품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변기 쪽하고 그 딱 4품목에 돼요. 거기에 그 에브트 칼빈, 그다음에 기관총, 경기관총, 그다음에 6기밀 박격포, 그다음에 3.5지 로켓포, 그다음에 탄약에서는 지뢰, 수류탄, 대전체 지뢰 이렇게 해서 7개 품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4개 분야로 이렇게 책임자를 둬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40일 안에 만드는데 오수영님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오수영께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자기도 잘 알아요. 상공부에 계시면 어느 수준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희가 국내 기계공업 수준을 갖다가 그 답사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그 보고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이게 정말로 이 불가능은 소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가공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이걸 할 적에 이걸 또 40일 안에 말이에요. 이건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불가능하다 말이죠. 그랬더니 자, 이건 연습이니까 형태만 만들면 된단 말이죠. 이건 하나의 우리가 시제 연습을 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모양만 만드는 거. 근데 한 가지 꼭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형태 만드는 것은 아무리 고도적 밀명기도 1, 2년이면 됩니다. 그 시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하고 그냥 만드는 것하고는 그건 하늘과 땅이에요. 쓸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군이 필요하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 성능이 100% 발휘되게 하려면 그것이 6년, 7년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다행히 위로가 된 것은 40일에 형태만 만들어도 된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예. 방 박사님 그 당시에는 거기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혹시 그 수장으로 역임하시면서 들었던 말씀들 혹시 또 부연 설명 좀 더 해주실 거 있나요? 당시에 이제 지금 번개 사업이라고 일단 부른다고 그러면 번개 사업이 시작되는 그 당시에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위촉연구원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고는 아니지만 가끔 와서 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답변을 해라 하는 그런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국방과학연구소 청사를 들어가니까 우리 이런 지시를 받아서 이제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이런 지시를 받았다 그래요. 칼빈 소총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런 무모한 짓 하냐. 하긴 머리 제대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무모하게 짝이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시를 받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건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랬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 수 있겠냐 했을 때 무모하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그걸 그때 분위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5개 분야 말씀하셨는데 총포 분야는 홍판기 당시 대령이 담당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육군사관학교 5년 선배고 그분한테 저는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여간에 담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시제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연구원들 서너 타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 자체는 정말 결연한 그 자체 그것이 결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오와 내 몸을 던지겠다 하는 그런 각오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총 A4, A6 이런 것 기관총 굉장히 복잡하고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대학교 교수들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시를 받고 났을 때 제가 아마 일주일이나 지나서 들어갔었을 텐데 연구원들은 벌써 책상에 다 그런 준비를 자꾸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받았으니까 한다.
그냥 액션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구박사님 예를 들면요. 그 당시에 로켓포를 개발 책임자로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박사님은 해군사관학교 졸업을 했고 물리학을 공부를 해서 물리학 박사십니다. 로켓포는 육군 장비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로켓포를 그때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사격도 아마 그때 처음 해보셨을 겁니다. 그걸 개발을 하라? 저는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끝까지 성공을 하셨다는 건 한 예입니다. 그 연구원들은 지시를 받았고 임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해내는 그런 해내야 되겠다는 것이 초창기의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가 끝까지 가서 마지막 40일 후에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71년 11월 국방과학연구소에 떨어진 대통령의 긴급 지시. 연구원들의 앞에 놓인 건 한국군에서 널리 쓰이던 기본 병기들. 두 가지 종류의 소총과 두 가지 종류의 기관총, 경량화 제품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박격포와 로켓 발사기 2종류, 그리고 수류탄과 대인 지뢰, 대전차 지뢰까지 포함됩니다. (1차) 시제품 제출기한은 12월 30일. 개발 지시를 받고 실제로 작업에 들어간 건 11월 17일. 개발부터 완성까지 주어진 시간은 단 40여일 뿐이었다. 최초의 국산 병기 개발 사업을 담당하게 된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연구소 건물도 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6회 공군 사관학교 교관으로 있던 이공계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20명의 연구인들이 모였지만 정작 무기를 만들어 본 사람은 없었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설계도도 없었다. 극비리 진행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진 미국의 도움 역시 기대할 수 없었다. 시제품을 만들어야 할 무기 중에 하나인 M1 소총. 미국이 개발한 이 반자동 소총은 우월한 파괴력과 정확도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력이었다. 하지만 M1 소총이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린 기간은 총 12년. 번개 사업은 이런 무기를 단 40여일 만에 시제품으로 만들어내라는 짓이었다. M1 소총뿐 아니라 총 8종류의 기본 병기를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 제작해야 할 무기 종류와 주어진 시간만 고려해도 이미 불가능한 짓이었다. 게다가 그 지시를 받은 과학자들은 무기 제작을 구경조차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국가 안보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열정뿐. 과연 그 개척자들의 도전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1971년 겨울,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40일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VCR에서 보셨던 것처럼 40일 만에 이뤄냈던 기적.
그야말로 번개 사업이라는 이름만큼 빠르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과연 왜 그토록 어려운 도전을 선택했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구 박사님, 이제 당시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보더라도요. 어쨌든 간에 닥쳐온 명령이고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셨어야 됐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좀 대처를 하셨습니까? 네, 우리 아까 말씀하신 소위 현역 군인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캔두 정신이 아주 지배할 때입니다. 그 정신이 없었으면 이게 정신이 결국은 그 성공의 열쇠였다고 생각하고요. 국내에 그런 기계공업 그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말 더 이게 참 앞이 캄캄했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한 것이 이 도대체 첫째 우리 육군 병기감실에 그 이제 전부 육군 병기 기본 병기이기 때문에 무슨 도면이라든가 좀 기술 자료도 좀 있냐 했더니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정비 교범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한 건데 이게 정말 그 참 난해하게 돼 있어요. 그림도 인쇄 소리 그때만 해도 참 인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육본에서도 저희가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그때는 수도 경비사령부였습니다. 필동에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은 육군 장교들이 거기 이제 홍판기라는 김성진 박사님부터 해가지고 제 선임자가 김성진 박사님이었는데 김성진 박사님이 그 동기생인 그 수경사에 가서 실물 같은 샘플들을 빌려오자 해가지고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연구소도 그때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로 그 특무부대 자리에 저희가 그 저기 건물을 갖다가 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각자 거기서 대여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해해서 역설계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아무리 저희 정신만 가지고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 오수석 대통령께 직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수석이 와서 직접 파악하고 일일보고를 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 상황실 만들어가지고 거의 바로 그날 대통령에게 종합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매일 일일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수석께서 애로사항에서 온 상공부가 그때 혼이 났습니다. 상공부에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냥 상공부에서 하는데 이 시제업체가 말이죠. 몇 군데 했는데 청계천도 거기는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게 까다롭고 보안이다 뭐다 하다가 이건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만들어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40일 내에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대체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 긴급 그냥 예산이 떨어졌는데 그 돈 가지고는 이윤을 줄 수가 없어요. 재료비하고 가공비 일부. 그러니까 그 골치 아픈 거 이거 안 되면 또 청와대에 선다고 그러니까 다 기피해가지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때 이제 참 오수석이 나서서 직접 그 지시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상공부에서 직접 나서서 그걸 그 결정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제일 그 어려웠던 것이 제 경우를 이제 아까 말씀 소재입니다. 소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국을 소재 때문에 뒤졌는데 이 로켓 발사기가 고력 알루미늄 뉴라름이라고 비행기 날개 만드는 그런 고력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알루미늄 소재가 뭐였냐면 우리 황 소장께서 이 주택공사니 컨설턴트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아파트가 짓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 창틀이 그게 알루미늄 샤슈입니다. 그건 6063이라 가지고 이것은 그냥 강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군용으로 쓸 수 일반 그 건설 자재로나 쓸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형틀만 만들어라 해서 근데 이걸 갖다가 밀어야 하는데 밀은 압출을 해야 합니다. 이 튜브를 만들면은 그 압출을 해야 하는데 압출기가 우리나라에 용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 방아틀 이제 발사기가 뭐냐면 이 방아틀 땡기면은 거기서 발전이 돼가지고 연구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로켓의 신관에 점화가 돼가지고 이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천연 자석이 그 규격 미국 분사 규격을 따르려면 40mW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려면은 순철이 있어야 하는데 순철은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건 긴급 그 상공부참에서 도와줘가지고 긴급 수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준경에
우리 안경 겨우 그 렌스 깎는 때에 거기에다가 인쇄를 하는 것은 들어본 일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수준에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일단 해보자 말이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분해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50년대에 말이죠. 이 군원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헐거가지고 두 개 부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나사로 조여서 발사를 하는데 연결해가지고 너무 이게 마모가 돼가지고 그 사이로 가스가 할 때 수건을 동염해가지고 이 사격을 그런 분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해해가지고 전부 부품돌을 그리고 조립돌을 그리니까 이게 맞을 수가 없죠. 너무 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걸 갖다가 조립을 갖다가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같이 여기저기서 몇 군데서 만들어 온 것이 자가 다 다르다가 보니까 치수가 다르다가 보니까 이게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뭐 정밀도에 대해서 뭐 말씀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100분지 1mm 정도였는데 이게 10분지 1도 안 돼. 그거만 아마도 그 서로가 자가 틀리니까 그래서 줄질을 많이 했습니다. 줄질해가지고 수공업으로 수제품을 만든 겁니다. 연구진들이 또 이제 시제품을 제작하느라 애쓰는 동안 또 이제 오원철 아까 경제수석님께서도 굉장히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황 박사님 지금 이제 같은 질문 드리겠는데 그 떨어진 명령에 대해서 ADD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 좀 대처를 했습니까? 그저 손, 머리, 눈 그거 가지고 40일 만에 설계를 해서 제작을 했다. 그 제작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비가 척척 있어가지고 척척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측정하는 것이 다 다른 그런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런 상태에서 번개 사업을 마쳤다.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 박사님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는 어떻습니까? 만든 결과는 저는 그 시제품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시제품이나 수제품이나 비슷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제품은 아까 이제 막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시험 제작하는 겁니다. 시험 제작 왜 하느냐? 양산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해보는 것이 시제품입니다. 근데 시제품보다 또 앞에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면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될 거냐. 근데 저희는 다행히 현품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은 필요가 하지 않았고 그걸 모양을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손재주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그래도 손재주 젓가락질 잘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하지 저 같은 사람은 아까 줄 하는데 줄질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줄이 아주 층층이 있어가지고 황삭을 할 때 크게 갈 때는 크게 갈고 정밀하게 갈 때는 정밀하게 가는 줄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억으로 아마 줄이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서너 개 가지고서는 정밀하게 하려니까 살살 합니다. 힘을 조정을 하면서. 그랬던 그 연구소 시제품, 그게 어떻게 됐냐. 처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만 만들어. 모양 만들어가지고. 비니가, 야, 쏴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책임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막 천당과 지옥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은 발사가 됐고 또 뭐 본 사람들이 증인이 있습니다. 아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는데요. 시제품 목록 중에서 구 박사님 네. 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아까 제가 한 것은 좀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제 홍판기 실장이 그 기관총하고 에머트 칼빈 그 자동소총 담당하셨는데 그분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거의 나중에 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사격을 갑자기 허락할 적에 한 50%가 총열이 파열되고 작동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제 분야는 아닙니다만 같이 이제 쭉 그때 40일간 그 집에 퇴근도 못하고 연구소라고 뭐 책상밖에 없었습니다. 책상밖에 없는 데서 거기서 그냥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책상에 엎어져서 잠깐 눈 붙이고 눈 뜨면 다시 가서 좀 얼굴 씻고 와서 일하고 이제 그러고 집에서는 내이나 이런 것들은 갔는데 그때 작업복을 하나 상의를 줬는데
머리는 전부 그 소위 히피족 같이 말이죠. 40일간 깎지를 못하고 목욕도 못하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목욕할 시간이 없었어요. 머리가 참 현역군인들이 전부 그 우리 나 교수님 같이 이렇게 장발이 돼가지고 뭐 여기는 기름으로 때가 그냥 반질반질하게 묻어가지고 거지 중에도 상거지였죠. 그런 상태에서 그 해냈습니다. 해냈는데 그 제일 어려웠던 것은 사실 그 옆에서 참 수고하신 홍판기 실장께서 정말 어려운 그 일을 맡으셔가지고 그래도 그분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오시기 전에 그 육군에서 사관학교에서 병기공학 그 교수님과 서울대학에서 금소 또 그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참 그분이니까 그 형태라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장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장비는 특별하게 없었던 건가요? 같은 수준에서 지금 아니에요. 저기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가 정밀도도 제일 높고 예. 그리고 그 재료도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높아요. 특히 기관총 같은 것은 여러 이저 격발서부터 방아틀 뭉치서부터 이게 상당히 좀 전문용어로 쓰면 인베스트먼트 캐스팅을 밀랍으로 정밀 주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M16 공장이 2년 건설하기 시작한 지 2년 차가 됐습니다. 그 양산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그 대면에 이제 그 소화기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전용 공장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기계 공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황 박사님도 마찬가지로 그 시제품 목록 중에서 또 가장 또 만들기 어려웠던 장비 중에 하나 꼽으라면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걸로 따지면 소총 제일 어려웠고요. 뭐 거기에 부품 수가 더 많은 걸로 따지면은 기관총이 어려웠을 테고 그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류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터져 나가는 거니까 좀 재질이 좀 모듈해도 괜찮고 하지만 총인 경우에는 사격을 했는데 총열이 파열이 됐다.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파열이 됐다. 우스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소총 기관총이 제일 어려웠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품목으로 놓고 보면은 아까 구 박사님도 그 상당히 그 양보를 하시는데 이 로켓포라는 거는 총하고 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탄을 발사하면 탄은 앞으로 나가고 가스는 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원통형입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기술적인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그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총이 어렵다고 그래서 뭐 다른 건 쉬운 것이 아니라 그 자체 하나하나가 다 기술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그 극복해야 할 그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명령을 내린 대통령이 1차 시제품 완성 후에요. 다소 이제 긍정적인 평가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이제 기록이 좀 있는데요. 구 박사님, 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애쓰면서 이제 연구 참석하고 또 했었던 많은 연구진들이요. ADD의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그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무조건 그때 다 이제 현역 군인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참여한 연구원, 그때 전체 연구원 한 60여 명이 됐는데 그거에 긴급 번개 사업을 갖다가 편제 조직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력을 투입한 인원은 불과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당시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 방송 용어로도 이게 적절한지 모릅니다만은 그 정신으로 그래서 소위 캔드 정신이 참 했고 예,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그 완성을 하고 나서 네. 또 그 당시 또 대통령의 평가가 또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서 네. 그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우리 ADD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거 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월 20일까지 이제 완성을 했는데 저희가 18일에서 19일 새 참 밤을 새가면서 형태는 만들었습니다. 형태는 만들었는데 오수석한테 이제 당장 일일 보고 하니까 오수석이 놀래가 자기도 너무 기쁘셔가지고 밤중에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밤중에 저희가 이제 다 포장을 준비하고 보고서 이제 다 계략 보고서 이제
해가지고 보고를 이제 그 상황실에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옥인동에 그 임시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특무대 자리였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차로 5분 거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그 밤에 그 오수석께서 자기 비서진 그 비서관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경제위 그 실에 계시는. 예. 오셔가지고 전부 둘러보고서는 자기도 좀 놀랐습니다. 이거 자기도 불가능한 걸 알으셨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시고서는 도색 같은 거 좀 잘 좀 치료하고서는 아주 만족하셔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딱 왔어요. 저한테. 근데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비서를 안 시키고. 네. 그랬더니, 야, 아무래도 말이야, 이거 각하한테 보여야겠다 이거예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당장 말이지 싣고 지금 당장 그 시제품을 싣고 책임자 4명, 개발 책임자 4명이 같이 와서 청와대 접견실에 진열대를 다 준비할 테니까 실에다가 놓고서 그때가 오후 4시인가 그랬습니다. 20일쯤 되는 해요. 마지막 날이었는데. 전부 각 책임자가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간략하게 경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이 옆에 오는 건 저도 냄새 날 정도예요. 이게 40일간 정말 내의만 갈아입지 그 작업복 갈아입지도 못하고 머리는 이렇고 다 현역 중령 대령이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제발 목욕하고 이발이라도 하고 말이지. 그러고서 가랬더니 이 관리라는 건 참 재밌어요. 각한테 그걸 보여줘야 한다고 당장 오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성진 박사하고 홍판기 일장 그다음에 탄약은 임태원 씨가 맡고 로켓은 제가 맡았는데 아까 탄약 말씀을 했는데 탄약은 아까 육군 병기창도 있었고 탄약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노하우가 있었고 항구화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은 이미 육군에서 그 AD가 생기기 전에 다 그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그래도 쉬웠고요. 골탕 먹은 데가 이제 병기 쪽, 이쪽이 이제 힘이 들었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진열대 빨간 카페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진열대 땅에서 거기다가 이제 탁탁탁 60mm 박격고서부터 3.5G 로켓 기관총 60mm 그 점자 칼빈 딱 올려놓고 그 앞에 서 있는 게 냄새 나는 그 몸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샨데리아가 하도 그때 그 인상이 깊어서 잊어지지 않는 것이 대통령께서 이제 장관님이라든가 비서실장 그 오수석 그리고 AD 소장 또 소장이 여기 도열하고 있었어요 같이. 그러니까 쫙 그 참모진들하고 이렇게 오시더니요. 이제 각자 앞에서 그 이제 소장님이 이제 그 간단히 이 경과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40일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설명했는데 박 대통령께서 참 머리가 좋으신 숫자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정확한 거 처음 봤어요. 이제 일일보고발적에 그때 그 대중 그 재원이 있었는데 그 지금 국산은 시제품은 재원하고 어떻게 차 있는지 그걸 질문하세요. 참 당황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상하셨는데 그래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요. 저희한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내 일생에 말이죠. 이 크리스마스 선물로서 이렇게 큰 선물 받은 건 처음이다 말이죠. 우리 자주국방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주 기억이 납니다. 참 오수석님이 쇼는 참 잘하신다고 내가 느꼈습니다. 네, 오원철 경제서성님 말씀하시는 네, 그분 참 거죠? 했습니다. 사실 그분의 공로가 참 반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 박사님 그 당시 이제 성공하고 나서 또 ADD 분위기 참 궁금한데요. 뭐 일단 대통령 앞에 가서 여튼 그 시연해 보이고 나서의 그 평가 이후 ADD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연구진들과. 근데 저는 그 현장 그거 기쁨은 현장의 느낌이거든요. 예. 한참 후에 이제 들으셨죠? 그 크리스마스 전이었던 것 같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잘 지내고 연말연시 잘 쉬고서 이제 또 1월달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됐다 이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 다들 연구원들이 좋아하시는데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뭐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이지 저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서 개발실을 맡고 리뷰를 하면서
느낌이 그때 연구원들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나 같으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쁨도 잠시였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명령이 또 내려졌죠. 시제품으로 시범 사격을 해보라는 명령이었는데 구 박사님 그 당시에 연구소가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마 나가서 5천 원 만에 해방돼서 그날 좀 회식들 했습니다. 뭐 좀 취한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모처럼 이제 목욕도 하고 뭐 좀 그 면도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발도 하고 나타났는데 그 오수석께서 툭하면 저한테 제가 서정욱 박사하고 둘이 많이 불려갔습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 쏠 수 있니 이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번에 형태만 만들고 하나의 시제만 하라고 그랬지 연습이라고 그랬지 무슨 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소장한테 지시할 테니까 너희 준비해. 그걸 끊으세요. 그랬더니 소장실 전부 이제 그 개발 책임자 이제 집합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오수석이 직접 그때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국방부 통하지도 않고 국방부는 뭐가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소장이 하나의 그 카피를 해서 국방부에 보고만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내용이 사격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과를 갖다가 연말까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21일인가 22일 날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3일 천하도 안 되죠. 2일 천하나 됐었나요? 이제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연말 좀 편히 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2차 번개 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죠. 계획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디 있어요, 연말이. 그때 그 차가 없어서 말이죠. 동양고속버스가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그때 개통이 됐을 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탄약 이런 거 다 주워 싣고 말이죠. 이게 안전이고 뭐가 없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부산을 내려갑니다. 왜 부산 내려갔냐? 전 로켓가 말이죠. 출력이 말이죠. 제대로 정격 출력이 나오는지 말이죠. 내구성은 어떤지 말이죠. 이거 진원도가 어떤 건지 게지도 아무것도 없다고 검사 장비가. 그래서 아까 홍 실장하고 기관총, 칼빈 다 주워 싣고 저는 로켓포 주워 싣고 버스로 말이죠. 고속버스로 부산에 있는 병창을 갖다 내려갑니다. 거기서 장비, 검사 장비 빌려가지고 뭐 게이지 세고니까 출력은 제대로 되고 뭐 진원도도 제대로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오수석한테 쫓아가서 항의를 했던 건 말이죠. 당신 말이지, 내 목숨이 말이지, 몇 개인 줄 아냐 말이지. 이거 창틀 만드는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 로켓 아까 말씀은 그 튜브 안에서 쏘아가지고 거기서 추진제가 점화가 되면 그 가스의 분출 압력으로 이게 앞으로 전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포갑이 엄청납니다. 뒤에서 복귀 화약인데요. 추진제가. 이게 시험 쏘다가 터지면은 말이죠. 당신 책임지겠냐고 내 대대 참 저하고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안전조치 네가 다 하고 말이야. 개발한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해? 이런 지하에 그 얘기예요. 쏴. 그래가지고 그 로켓포를 갖다가 장전을 하고서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담아두고 그 영호일이라고 그 탄약창이 있습니다. 해운대. 거기에 사격장 있어요. 육군 사격장. 거기서 또 규정대로 말이죠. 뭐 시험하라 이랬는데 오수석께서 소장님 같이 로켓포 시험은 자기가 직접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내려온대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이 돼요. 그래서 합판을 규격 합판 표적 길이가 있습니다. 6feet by 6feet라고 사각형으로 된 걸 갖다가 100m에다가 긴급하게 세워가지고요. 그 탄약청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켓포를 갖다가 안전을 위해서 파열이 일어날까봐 그 샌드백을 해가지고 둘러쌌습니다. 연결 부위를 말이죠. 그리고서 가늠자를 갖다가 발사 장치를 분리해서 전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이 사수가 오는데
그래가지고 오수 소장님하고 그 일행들이 한 20여 명이 내려오셨어요. 그걸 갖다 참관하겠다고. 그때가 해가 질 때인데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쏘아야 할 텐데 영호일에서 제공하겠다는 그 사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거 보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그때 로켓포를 갖다가 잘 안 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수가 없어지니까 정말 난감하죠. 아까 뭐 쏴봤느냐 그런데 그때 한 발씩은 쏴봤거든, 생도 때.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연구원은 다 민간인이고 말이에요. 나머지 연발사에서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서는 쫙 쳐다보고 있고 말이죠. 그게 뭐 책임자가 뭐 죽게 하지 살리지 뭐 어디로 제가 피해요. 그래서 제가 첫 발을 쐈죠. 쐈는데 이게 참 제대로 아무 이상 없이 나갔고 표적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나서 그걸 분해해 보니까 오수석이 당장 쫓아왔어요. 이상 있나 없나 말이죠. 그래서 모래 샌드백을 해체해 보니까 다행히 파괴된 건 파열은 없었는데 그래서 참 저희는 넘어갔는데 박격호도 잘 됐고요. 그때 우리 종합보고서를 썼는데 뭐 탄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건 뭐 정말 제일 편했던 분야고요. 제일 힘들던 게 홍팡실장이 정말 제일 어려운 일을 맡았고 제일 힘든 결과였어요. 거기서는 아까 에문드 칼빈 총열이 50%가 되게 파열된 걸로 때 우리 보고서 쓴 걸 기억이 나고 예. 기관총은 좀 더 그보다는 나았습니다. 예.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의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누구보다 무기과학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짧은 시간 내에 역설계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무기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분야가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국방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개 사업이었습니다. 소재와 부품, 기술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기반과 환경조차 전무했던 상태에서 오직 연구원들의 애국심과 열정만으로 이뤄낸 번개 사업. 그 기적적인 얘기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